조직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우발적인 폭동은 가능하죠. 우발적 폭동. 루마니아가 그렇게 무너졌거든. 지난해 1달러당 북한의 원화가 8,5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1달러당 24,000원이에요. 엄청 폭락했네요. 우리를 치면 4,500원,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언제 망하냐가 아니라 망했어요. 지금. 이미 망했고.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또 북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 그 정부라고 해야 돼요. 정권하고 지금 한국의 사이는 뭐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헤어질 결심을 김정은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같이 뭐 통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막 다 막 차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거는 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뭐 좀 약간 액션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은이가 왜 삐졌냐면 2017년까지 문 콕 닫고 네. 핵무기 개발하고 피비린내는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네.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2017년 말까지 처박혀서 그 일만 해요. 왜냐? 1984년생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20대가 집권했으니. 그렇죠. 그러니 막 잡아 죽여요. 정권 잡으려고. 그다음에 체제 경쟁에 실패했으니까 북한이 고난행군이라고 해서 94년, 98년까지 네. 30만에서 100만 내외가 굶어 죽거든요. 망했어요, 사실 그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 장악하고 남한이 무서우니까 핵무기를 가지면 못 건드리니까 여기에 주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먹으려고 끼어 나와요. 먹고 살라고. 그게 이제 평창 올림픽에 여정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3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시진핑한테 갑니다. 아, 형 나 이제 그 트럼프하고 저기 문재인 만날 거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요 2017년까지 시진핑은 화나요. 북한에 있던 친중파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네. 친중파가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장성택이 공업부가 친중파의 거두였어요. 죽였잖아요. 시진핑은 화나죠. 근데 북한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언제든 북한이 있어야 되니까 동해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알았어 그랬죠 이제. 그리고 나왔잖아요. 이 4월에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 이제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핵무기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리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한테 뺨 한 대 맞고 결렬되니까 좌절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남한하고는.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이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들하고는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작은 나무가 살아야 죽어요. 죽죠. 가려고 그러는 거지. 나 이제 니네 나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야. 네. 안 할 거야 나. 니네 다른 나라야. 전쟁 관계야. 건드리지 마. 내 핵무기 있어. 요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의 좌절, 자기의 그랜드 디자인, 핵무기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남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살겠다. 이게 깨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대북 강경책으로 몰아가니까 아 헤어질 결심 확실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통일 민족 같은 민족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라고 교역 관계 무역 안 해요? 해야죠. 하잖아요. 네.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이 입장에서는 곁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한류 보면 15년형. 컨텐츠 만들어서 팔면 처형. 사례가 있어요. 평양문화보호법. 남한 맛이 있으면 잡아가. 지가 남한 맛이 제일 많이 있어요. 밤에 유튜브 대동강 TV 본다는 얘기죠. 아니 뭐 10몇 살짜리 애들 막 그 무슨 네, 뭐 부인남 사상 본다는 검증하고 얘기. 막 보면 남한 맛이 많이 써요. 북한이 안 쓰는 맛이. 그다음에 청년 교양부장법. 청년들 교양을 하겠대요. 청년들이 제일 위험하잖아. 그렇죠. 군중신고법 이게 다 뭐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역설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뭐 반란이나 붕괴 신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반란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완전히 그냥 집단 감시. 정말로. 네. 군대 내에서 일단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중대급 이상은 이동 명령권이 없어요. 이건 김정은 허락받아야 돼요. 아 중대도요? 중대 이상이. 뭐 거의 뭐 못 가네요. 그거 알 수가 없지. 사단이 움직여야 쿠데타가 가능한데. 그다음에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 지도위원이 있어요. 정치위원이. 서로 감시하는 거죠. 서로가 아니라 얘가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예. 얘는 또 딴 놈이 또 감시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소대까지 다 있어요. 아이고. 매일매일 보고해서 일일 보고를 해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 부인남 선생님 지금 내 앞에서 코를 3번 했지? 이거 딱 적어요. 반동분자. 이게 모든 기록이 다 쌓여요. 아이고. 그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감시하는 사람이 또 실수하면 뭐 가족 다 처형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다 인구가 2,600만이니까 네. 통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인구가 2,000만 왔다 갔다 해요. 루마니아 이런 데들, 시리아 이런 데들, 북한 2,600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체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조직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우발적인 폭동은 가능하죠. 우발적 폭동. 루마니아가 그렇게 무너졌거든. 루마니아가 차우세스크 처형당한 차우세스크
차우스크의 지지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지지 집회가 반 차우스크 집회로 뒤집힌 거예요. 요 뒤로 5일 만에 부부가 처형당해요. 차우스크와 일레나와. 네. 이게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현재를 봐서는 북한은 조직적인 체제 저항은 어렵다. 그 우발적인 폭동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부익남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해 1달러당 북한의 원화가 8,500원이었거든요. 네. 요 시점에 상반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은 1달러당 24,000원이에요. 엄청 폭락했네요. 우리를 치면 4,500원,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이해돼요? 지금 상황이 수입 어떤지? 물가가 뭐 거의 뭐 살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 상황이면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야, 그러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지금 외부와의 어떤 뭐 교역 물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왜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북 제재가 철회가 됐고 대외 수출의 95%가 제재예요. 막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돈을 버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광물, 네. 철강, 석탄, 그다음에 냉동 수산물. 수산물 이게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중국이 동북 삼성의 수산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다음에 노동자. 네. 이 세 개 다 제재 대상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거예요. 막아도 하잖아요. 네. 국가 단위란 유일한 체제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언제 망하냐가 아니라 망했어요. 지금. 이미 망했고. 근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맨날 북한 망한다더니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선이 언제 망했어요? 조선이요? 1905년 을사늑약 네. 아니에요. 그 전에. 영조,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멍청한 순조, 진짜 조선을 말아먹은 그 순조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재정 적자막 나고. 나고 뭐 엉망이고 밀란, 동학혁명까지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삐질삐질 가잖아요. 언제까지? 1905년까지 가잖아요. 네. 올해 참 그러니까 을사년이래. 그때까지 가잖아요. 누가 끝냈어요? 외인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도 망한 거예요. 저게 돌아가요? 그 김주애 2013년생짜리를 9살에 데리고 나왔어요. 세상에 미사일 쏘는데. 네. 그리고 돌아가고 김정은의 지금 공식 호칭이 뭔지 알아요? 1984년생인데 경애하는 어버이예요. 7,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애하는 어버이라 그래요. 어버이라고. 만세하고 울고 경애하는 어버이께서 오늘 뭐 이렇게 나라예요?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유지가 돼요. 왜냐? 복잡해요. 조직적인 체제 저항세력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 조직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국가의 통제 능력이 문제가 있어야 돼.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쓰러뜨릴 수 있는 조직적인 저항이 일단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이 무너진 걸 막으려고 그러고 네. 러시아도 북한이 무너진 거 원하지 않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부적으로 망한 거예요. 네, 붕괴를 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어쨌든 막고 있기 때문에 내부 붕괴밖에 없는데 그건 또 일어나기 어려운 또 그렇죠.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이가 건강은 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니까 네. 그게 지금 유일한 김정은 유고가 가장 큰 변수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혹시 러시아에 군대 보낸 것도 혹시 돈 때문인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떤 뭐 뭘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러시아에 어떤- 지금 11,000명 1차 보내고 3,000명 추가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그 신병들, 용병들 월급이 2,000불이에요. 네. 계산해도 북한 경제를 살릴 만한 돈이 안 나와요. 당장 계산해도 몇 억 달러 그러네요. 수준이지 네네. 1년에.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복잡하죠. 일단은 경제적 대가. 러시아가 밀가루, 석유, 비료, 북한이 숨통 트이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주요 수출국이에요.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 네.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은 갑자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공개했어요. 러시아하고 똑같은 걸. 그거 우리도 못 만들어요. 의심할 수 있죠. 핵추진 잠수함을 갑자기 그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네. 인도 겨우겨우 만들었지만 덜덜거려요. 그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지스 구축함 같은 이 위상배 레이더를 장착하는 그 신형 함정을 대형 함정을 5,000톤급을 공개했어요. 5,000톤. 5,000톤급. 북한이 제일 큰 게 가능한가? 낮은급이라는 구형 네네. 구축함이거든요. 그 구축함은 내버려둬도 침몰해요. 너무 오래돼서. 최근에 만든 것도 1,500톤인데 갑자기 5,000톤짜리 구축함에 네. 위상배 레이더. 우리도 못 만들어서 스파이1 레이더 사오거든요. 더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쓸 러시아 수 지원을. 있겠네. 첨단은 안 주겠지만 구형 기술 같은 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도 김정은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취급했지 참. 트럼프. 네. 그다음에 푸틴이랑 썩어도 준치라고 이 열강이랑 지금 군사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당장은 김정은의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유고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또 바꿔서 다시 뭐 한국과의 어떤 뭐 다시 친화를 하거나 뭐 이런 변수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네요. 그냥. 한국은 이제 이대로 가는데 남북 관계는 해결 심했고 다음 정권이 와도 삐진 거 안 풀 거예요. 아, 그거는 쉽지 않네요. 예, 진보 정권이 들어서 삐진 건 안 풀 거예요. 가능성 딱 하나예요.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진심이거든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러우 전쟁 종식, 네. 중동 사태 해결. 후티 막 패잖아요 지금. 네. 그다음에 김정은과 해결. 그럼 트리플 크라운 요걸 해결하면은 3관 해결하면 여기 어디로 가느냐?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으로 가거든요. 평화상으로. 네. 받고 싶어 한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만날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특징이 있어요. 내 돈은 안 내요. 네. 그러니까 합의는 김정은하고 하고 돈은 우리 등칠 거야. 네가 내 이럴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돈 받아가려고 오겠죠. 그때는 남북 관계가 아니고 다른 나라. 아,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너 니네 돈 가져가는 거 이상하지 않지?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럴 뭐 가능성이 있죠. 통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경제 협력 정도의 그렇죠. 느낌만.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으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 간 특수거래에 해당했거든요. 네. 관세가 없죠 우리로서는. 이제는 김정은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해결하자고 그러겠죠. 그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러면 이 방향이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이게 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좀 복잡하잖아요. 통일은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단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병식이 뭐냐면 병에 대한 인지 능력이에요. 네. 부익나 선생님 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죠. 안 아프다고 느끼면 병원 안 가죠? 그렇죠. 그게 병식이에요. 아프다고 느껴야 병원에 가거든요. 네. 근데 통일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병원에 안 가죠. 통일이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분단은 병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드는 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그거 네. 진짜 이상한 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절도 있어지고 말도 잘 듣고 성실히 있잖아요. 네. 근데 군대 가서 뭘 배우죠? 총 쏘고 적에 대한 증오, 사람 죽이는 법 배우고 절도 있게 생활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그 시기에 창의력으로 돈을 벌고 부선생님처럼 네. 소설을 쓰고 의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군대 안 가죠? 네. 모병제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오늘도 후진국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사람? 그럼 여자들은 사람 아니겠네요? 정상은 뭐냐면 모병제. 네. 모병제로 하고 돈 버는 사람 돈 벌고 해서 더 많은 돈을 국방부에 투자해서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네. 첨단 무기 사주고 강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의 모병제로 군에 적합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나라를 지키고 아닌 사람들은 왜 청춘을 1년 2년을 유보당해야 되냐고요. 강제로. 그걸 지금 정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네. 저도 훈련소에서 사격 1위 했고 유리하게 사단장 표창 받아서 자대 배치에 2박 3일 갔어요. 지금도 김정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애국주의자 애국합니다. 네. 절대로 이 말이 무슨 안보 경실론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징집 상황 분단 체제를 정상으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지난달에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110 전투 비행단 네. F-15 주력이거든요. 그 강연하고 왔거든요. 그 F-15 비행단 가고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세계 최고의 국방력 공군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KTX. 네. 근데 제가 철원 가려고 그러면 한 2시간 더 걸려요. 아, 연천 그렇죠. 이런 데 가면 맞아요. 이게 국토가 얼마나 지금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요. 네. 북쪽으로는 남쪽으로 가면 뭐 첨단 이게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가면 뭐 축산단지, 뭐 가옥공장. 네.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리고 대륙에 살면서 한 번도 육상으로 해외를 안 가봤잖아요. 이 섬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비정상이라고요. 이 천문학적인.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사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갈라져 있는지 봤죠. 이념적으로. 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사회 갈등 지수가 그 당시 사회 갈등 비용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뭐 경제연구소가 했는데 1년치 예산이었어요. 우리는 사회 갈등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OECD에서 거의. 한국 하면 어디 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국가라고 칭찬받거든요. 정말로 외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한번 꼭 가보시다 그래요. 근데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류의 나라에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네. 출생률은 최저. 왜 이렇죠? 왜 서로를 증오하죠? 그 밑엔 분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단 체제의 적대의식, 네. 불안, 그 다음에 적대성,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코리안 톨레랑스의 부재.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로 이게 싸우려고 다 하는. 분단 체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셨죠? 안 터질 줄 알았어요. 터지면 안 되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우리 안전할까요? 영원히 안 터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요? 젊은이들이 왜 통일에 대해서 의식이 희박해지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나도 힘든데 내가 왜 통일까지 해야 돼?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게 다 분단에 출발한다니까요. 왜 젊은이도 우울하고 노인이 자살하고 젊은이 자살하고 결혼 안 하고 하면 이혼하고 해도 애를 왜 안 낳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딱 하나가 분단이잖아요.
분단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또 기회가 엄청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많죠. 새로운 미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독재 체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재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독재 체제와 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용기를 부여해주고 변화된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화돼서 정상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양측이 노력해서 정상에서 만나는 그런 통일을 꿈꿔야지. 그걸 뭐 안 해도 돼?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나라 절단 내고 살라고 그런 권리를 우리한테 줬나요? 아니에요. 또 어디선가 봤는데 뭐 통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 북한 땅을 중국이 가져가도 되나 일본이 가져가야 되냐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92월 달에 통일연구원에 입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저는 소련이라는 사회주권에서 공부했거든요. 제 경험으로 통일이 미래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도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적인 국가. 네. 유럽이요? 독일인가요? 독일이죠. 네.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이 90년 통일하고 한 10년 이상을 독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후회했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아,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겪어야 돼요. 통일이 또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의 하나가 통일 비용은 내가 내요. 혜택은 내 뒷세대가 받아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대한 나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국방력도 세계 5위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험했죠. 제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에 우리 이번 사태 났을 때 놀렸어요. 비상계엄 사태.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니네 대단하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물론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지만 그렇게 수십만이 모여도 물리적 충돌도 없고 약탈이 없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난리 나요. 이렇게 모이면. 지금 평화롭게 이 사태가 지금 이 체제 안정성이 증거 같았잖아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코리안 톨레랑스도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국제 정세부터 또 이제 뭐 북한의 반응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런 국제 정세나 뭐 또 이런 정치가 또 경제랑 또 연결이 되고 또 지금 또 트럼프 뭐 관세 때문에 또 주가 빠지고 뭐 하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에 그 앞에 본질을 찾아가면 또 다시 이런 정치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